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5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가히 쇼크라고 불리울 만큼 안 좋게 나옴에 따라 6월 FOMC 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 코너를 통해서 미국 경제 지표가 서로 엇갈리게 나오는 문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심층 있게 다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월이었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좀 집중시켰는데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가히 이제 쇼크라고 할 만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고용지표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은 2012년 12월부터 페드 역사 100년 역사상 그 중앙은행 목표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 창출을 듀얼 멘터 양대 책임을 했기 때문에 중앙은행 목표가 고용 창출 이 부분에 목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지표 사항이 그 어느 경제지표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때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이제 신규 노동자 수치였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한 3만 8천 개, 예상이 16만 4천 개니까 네. 이것도 예상으로 나오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 나올 수밖에 없었죠. 4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시장 예상치 예상이 지금 이걸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사실 월별 지표 한 지표마다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당한 해설일까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 월별 지표가 전월비 방식이기 때문에 네. 항상 말씀드리는 3개월 이동 평균이 중요합니다 하는 이런 각도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3월부터 한번 수치를 보겠습니다. 네. 3월에 2만 개, 4월도 한 4만 개 조정돼서 사실상 이 지표의 산정이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3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지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은 특수하게 계절적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경제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은데요.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계절적으로 버라이즌 파업, 이 버라이즌은 세계 미국의 최대 통신업체죠. 그렇죠. 그리고 광산업 부진, 원재 가격이 이렇게 하락함에 따라서 이 부진이 이제 계절적으로 작용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용지표는 대표적인 후행지표다, 경기 후행지표다.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은 사실 작년에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뒤늦게 고용지표가 개선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올해 1분기의 성장률이 상당히 좀 안 좋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후행지표다 보니까 6월 달에는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는 악화될 거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고용지표가 좀 상당히 안 좋게 남에 따라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금리 인상이 확실하다 이렇게 하고 또 이 고용지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뭐 금리 인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것은 네. 지금 미국의 통계 방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뭐 트렌드를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계절적 요인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 제니 옐런 의장의 발표가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ncoming data are consistent with labor market conditions strengthening and inflation making progress toward our 2% objective, as I expect, further gradual increases in the federal funds rate are likely to be appropriate. I see good reasons to expect that the positive forces supporting employment growth and higher inflation will continue to outweigh the negative ones. As a result, I expect the economic expansion to continue, with the labor market improving further and GDP growing moderately. Although this recent labor market report was on balance concerning, let me emphasize that one should never attach too much significance to any single monthly report.
네, 단 하나의 월간 보고서에 중요성을 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발언까지 이제 확인을 좀 해보셨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 강연을 했었죠. 신규 일자리 외에도 다른 고용 지표도 악화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날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옐런의 대시보드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제니 옐런 의장께서 월별 지표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아까 네. 월간 보고서 이런 형태로 해서 나왔죠. 그래서 항상 보면 트렌드가 중요하다.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시차를 갖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단 한 달에 지표가 뭐 악화됐거나 지표가 개선됐거나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희일비하는 모습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옐런 의장이 그런 월별 지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옐런 의장이 고용 지표를 얘기할 때 실업률이라는 개념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앨런이 얘기하는 의견 보면 노동시장 창발 같은 이러한 질적 지표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실업률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금리 인상과 연결되는 거 아니다. 지금 필립스 곡선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앨런 의장의 통화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 입장에서 고용 사정이 얼만큼 개선됐을까 체감적인 질적인 지표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일찍부터 앨런 의장이 제시하는 5대 데시보드 지표, 질적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5대 질적 지표가 뭘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중요하기 때문에 앨런 의장은 실업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 참여율.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게 더 중요하죠. 실업률 뭐 지금 개념이 들어옵니까? 노동시장 참여율, 이직률. 그다음에 장기 실업자. 여기서 장기 실업자라는 것은 뭐냐면 마찰적 실업이라고 있거든요. 네. 순간 정보가 부족해서 실업 상태에 있는 것. 장애커가 만약에 여기서 그만두신다면 다른 방송에 갈 때는 좀 뭐 기존의 방송에 대한 예지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숨는 브레이크를 기간이 있어야 가지고 되지 가는,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 예의상 그런 게 그게 마찰적 실업이다. 그래서 그런 실업은 사실상 실업으로 따져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6개월 동안 여기서 장기 6개월 동안 이 실업자를 실제로 보면 고용지표에서 굉장히 중시한다 이렇게 보실 때 있고요. 임금 상승률 중요하죠. 그다음에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앨런이 얘기할 때는 실업률이라는 것을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5월달 노동시장 참여율이 60.4에서 전월에 62.6해서 요 62.6이든 60.4든 떨어졌다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율은 65% 정도는 돼야 됩니다. 보통 65%. 그래서 그동안 65% 밑으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앨런의 데스보드 지표는 상당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 가지는 5월 임금 상승률이 요게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임금 상승이 되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의 효과에서 그렇군요. 네. 이렇게 생산성이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임금 상승이 돼야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임금 상승을 가지고 이렇게 필립스 곡선을 대응시켜서 결국은 이렇게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변수를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항상 앨런 의장이 이렇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게 문제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하버드 강의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필라델피아 국제문제협의회 강의에서도 동일한 정도의 고용 문제의 그 본질적 문제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실업률이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실업률은 고용지표의 대표적인 양적 지표입니다. 문제가 많죠. 이렇게 실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문제, 네. 아일레 방식이든 OECD 방식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업률 자체에서 한번 오늘 실업률이 떨어졌는데 왜 문제일까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막을 통해서 양피디랑 같이 시청자분과 함께 경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는 잘 아시죠? 실업자 수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그게 지금 크게 단기간에 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니까 자 실업자는 뭘까? 네. 실업자는 고용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을 보통 실업자라고 따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는 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실업자에서는 자 첫째 고용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 주어지지 않을 때 이 숫자가 줄어들면 고용 시장이 그만큼 개선된 거로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겠죠. 네. 원래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사실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자, 고용 의사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수에 빠진다는 얘기, 아예 빠진다는 얘기죠. 이거 네. 자발적 실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분자에 아예 빠지기 때문에 네.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발적 실업자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내가 열심히 노력해봐야 단기간에 고용 의사가 없다. 할 바에는 사실상 나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사실상 그 자발적 실업자가 많이 돼서 이 자발적 실업에 의해서 실업자 수가 빠진 것처럼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실업률은 4.7%니까 실제로 보면 고용자의 고용시장 체감적인 고용지표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아예 그렇게 미래가 보겠네요. 불확실하니까 네. 고용의사까지 포기해버리니까 실업률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그 당한 입장에서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의사도 결정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실업률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실업률을 보면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처럼 보지만 본인 자체에서 보면 오히려 고용이 미래에 대해서 더 암울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질적 지표는 더 악화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항상 이 질적 지표, 실업률보다는 질적 지표를 더 중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실제로 미국 경기에 대한 논쟁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 1분기 성장률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어떻게 나왔더라?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수치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 후행지표라는 말씀을 드렸죠. 후행지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용지표가 지금 악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일이 일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1월 달에 경기 상황이 좀 안 좋았었죠. 네. 그래서 이 1월 달에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자, 경기가 안 좋으면 자,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경기 올 때 바로바로 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대우해양조선이 어렵다 하더라도 노조가 바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 바로 조정하면 더 노사파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경기가 아주 안 좋다. 노동자들이 뭐냐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끌고 가면 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노동자들도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은 걸 체감해서 뒤늦게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인원도 감축되고 뭐가 해서 그래서 공지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후행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왜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항상 뭐냐 그 전에 1분기의 미국의 경제 상황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1분기의 그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보면 여기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제 두 번째 발표된 잠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네. 말씀드리면 자 월가 예상치 0.9%인데 이거보다 밑돌았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밑돌았죠. 하나는 예상치 0.9%보다 낮은 0.8% 잠정치로 나왔고 두 번째는 작년 4분기 1.4%에 비해서 또 0.8 절반 토막으로 나왔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뭐냐 그러한 1분기의 성장률인 부진한 부분이 지금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신규 일자리를 좀 줄이면서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신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7월 달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하죠. 자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미국의 경기 상황이 좀 개선되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7월부터 뭐냐 고용 지표가 제닛 앨런 입장에서 보면 한 달 수치 가지고 일일이 비하지 말라는 것은 나름대로 4월달, 5월달 미국의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7월부터는 고용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후행 지표니까 그렇죠.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닛 앨런이 2분기에 성장률을 발표되는 7월달 말 이런 정도가 굉장히 중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자 7월 말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급하시죠? 그래서 그렇죠. 네. 바로바로 지금의 수치로 볼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소위 애틀랜타 GDP 나우캐스트로 보면 사실 그 성장률이 2분기에는 2.5% 정도인데요. 그러면 신규 일자리 정도로 이렇게 따진다 보면 한 7월 이후서부터는 10만 건 이상으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2.5%를 예상한다면 네. 10만 건 이상으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 한국 경기의 논쟁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1분기 성장률이 되는 게 라지 패치, 비관적인 라지 패치 논쟁이 아니라 소프트 패치 논쟁이거든요. 네. 자, 소프트 패치는 낙관 면적 속에 일시적으로 경제 지표가 부진한. 이제 자기가 골프 치신다 하십니다. 골프 칠 때 촥 해서 가다 보면 푸른 잔디에 잔디가 듬성듬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듬성듬성 잔디가 자, 내가 잘만 하면 잘 나갈 수 있는
정도이지 라지 패치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지표에서 경기 논쟁할 때 소프트 패치 논쟁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잘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또 용어 설명까지 좀 해주셨는데요. 또 5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오늘 새벽에 이제 1시 30분에 제닛 옐런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좀 전에 이제 영상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는데요. 제닛 옐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닛 옐런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국제문제 연설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보면 기조 자체는 종전에 하버드 강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코노테이션을 읽어보면. 네. 그래서 경기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 불안한 가운데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고용지표 문제에 대해서는 한 월에 가지고 이렇게 일희일 빌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전에 얘기했던 고용지표의 꾸준한 개선 추세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수개월 내에 금리 인상분이 빠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하버드 강의가 일주 전인가 있었는데, 네. 자, 이거였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적어도 강의를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입니다는, 자, 오늘 강의했던 내용이 내일 강의할 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얘기할 필요냐? 그러면 그건 아니죠. 사실 네. 수강하시는 분들이 싫어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뭐냐면 공부도 안 하나 보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한다. 그렇죠. 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냐? 너무 강의 내용에 대해서 기조 자체를 읽으실 필요가 있지 그 문구 하나 빠진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강의 내용이 오늘 하고 내일 오면 똑같이 해서 똑같이 하는 게 과연 그게 옳은 거냐? 아니고 새로운 것을 얘기하면서 강의 시간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내용들을 자꾸 얘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개월 내에 이렇게 문구가 하나 빠진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야지 문구 하나 가지고 강의할 때 뭔가 내가 수개월 내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강의 시간이 적어서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은 좀 잘못되어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그 한국경제TV의 양 PD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는 자, 시간에 따라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그게 사실상 그것이 수개월 내에 금리 인상이든 뭐든 수개월 내에 금리 인상 시기라는 게 못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않습니까? 네.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가장 통화 정책의 수장으로 보면 가장 적절한 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너무 한 달 간격으로 또 시청자분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개월 내 했다가 이게 빠졌다 그러면 금리 인상 기조가 흐트러뜨린 게 아니냐 이전보다 금리 인상 약화된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 그 통화 정책의 시차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는 월별 지표 가지고 너무 일일 비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뭐 제목과 거의 이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시장 반응은 항상 그런 측면을 말씀드렸었죠. 시장은 지금 미국의 정책 스탠스와 시장에서의 반응에 자꾸 온도차가 있는 게 문제다 하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의도로 갈 때 시장에서 레스폰스를 해야 사실상 효과가 나오는데 작년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온도가 굉장히 좀 안 끌어올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6월 금리 인상 전에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 이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갑니다. 블랙아웃 기간은 뭐냐면 이제 6월 14일부터 6월 연준 회의가 되니까 꼭 일주일 남았죠. 그렇죠. 일주일 앞두고는 사실 FOMC 의원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합니다. 중요한 결정 사항이기 네. 때문에 이제는 당신들을 자정하십시오. 그게 이제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를 비춰주는 이런 시각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 이 기간에 들어가서 오늘부터는 그런 얘기들 없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상 시장에 왜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전에 블랙아웃 이전에 왜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 떠들었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 어차피 지금 금리 인상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 출구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통화정책의 입장을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웬만한 경제적 교훈이 있으면 빨리 좀 출구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시장의 온도차가 너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출구 전략 가져가더라도 시장이 올라오지 않으면 자 사람의 국민적인 생활에 있어서 보면 사실 그 시장 사건이 오히려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온도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FOMC 멤버들이 일제히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좀 가식을 부려서라도 개성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던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은 아직도 온도차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이 고용시효과 발행과 함께 좀 더 확인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미국의 그 추가 금리 인상, 추가 금리에서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해서 슈퍼달러가 온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시장 마켓 플레이어들이 활동하는 것은 시장의 상황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의도와 관계없이 너무 사실 슈퍼달러라든가 이런 측면을 강조하지 마십사 하는데요. 네. 이 고용지표 발생과 함께 시장에서 온도차가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누그러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네. 아까 우리 캐서께서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뒤쪽이 더 중요해서 이 부분을 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보도록 하죠. 뭐 또 고용 지표도 엇갈리고 있고요. 경기 회복세도 불안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 또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곤란하죠. 지금처럼 고용 지표가 좀 혼란스럽고 경기 회복세가 이렇게 많은 불안 요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 이런 상태에서 FOMC 멤버들도 자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출구 전략 빨리 가지고 가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한다 하면 네. 이게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6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 가져가면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추락하면 FOMC 멤버들이라든가 제니렐렌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렇게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보면 굉장히 목소리가 떨리는 분위기인데요. 네. 왜 떨릴까 하는 측면에서는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겠죠. 과거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금리 인상, 통화정책 긴축이 가져갈 때 사실상 그 성공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굵직굵직한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여기서 통화정책 긴축기조는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유동성 환수와 같은 이런 긴축기조가 될 때 경기 연착륙을 달성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그동안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12차례에 걸쳐서 굵직한 긴축을 단행했는데요. 연착륙에, 소위 금리 인상을 단행한 목적에 해당되는 연착륙에 달성한 경우는 3차례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쉽게 가져가지 못하는 측면이거든요. 또 연착륙에 달성했던 시기도 미국 경기 특선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 베트남 특수에서 케네디 존슨 같은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아주 특수가 있었을 때만 사실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사실상 그 연착륙에 달성했던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했냐? 지금 경기도 불안정하다, 고용지표도 불안정하다 이런 상태에서 출구 전략은 가져가야 된다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이렇게 금리를 올려놓으면 경기도 경착륙되고 연착륙 실패하고 네. 자산시장도 경착륙되고 하면 사실상 미성숙 상태에서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느냐 하고 나중에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라든가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조차도 도널드 트럼프는 제니 옐런을 교체하겠다 하는 입장이고 FOMC 위원들은 너무 금융권만 반영을 있다. 이것 좀 골고루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 힐러리 클린턴이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 경기 안 좋아졌어. 그러면 그런 빌미를 더 제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용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6월에 뭐 100%가 됐다. 또 고용지표가 발표하기 때문에 50%, 0%가 됐다. 이렇게 일희열별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네. 쉽게 이렇게 금리라는 변수를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뭐 연준 이제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고용 지표도 엇갈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일부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또 입장을 다시 취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논쟁은 계속 될 겁니다. 이런 논쟁은 계속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은 출구 전략에 따라서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이게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 2008년도에 미국의 그 글로벌 금리 위기가 발생한 지 벌써 횟수로 보면 몇 년입니까? 9년째 접어들죠. 벌써 그렇죠. 만으로 그 6년째 접어들면서 네. 8년째 접어들면서 횟수로 9년째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출구 전략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든 아니면 유동성 환수, 이제 양적으로 정책 종료만 했기 때문에 유동성 환수를 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유동성 환수의 효과가 있긴 합니다는 지금처럼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예금을 빨아들이는 이런 효과가 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별도의 유동성 환수 정책이 있어요. 소위 엔타이 쿼런티 이징 펄리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양적으로 정책에 반대 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입장인데
자, 지금 상태에서는 쉽게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는 요인들이 많겠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결국은 인상 시기에 대해서 논쟁은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금리 인상 문제 가지고 많은 사람이 얼마큼 떠들었습니까? 6월 달에 금리 인상이다, 아니다, 7월 달이다, 뭐 이렇게 떠들어서 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뭐가 중요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면 투자라든가 경영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리미리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를 어쨌거나 시기가 문제에 가져갈 변수면 사실상 투자에서 그 경영에서 보면 자, 투자만 하더라도 지금 투자하면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앞에 놓여 있으면 미리 대비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양 PD께서 너무 그 5월의 고용지표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나왔다가 과거에 100% 봤다가 이전에 100% 봤다가 또 이번에 뭐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제로 50%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상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용지표 이렇게 나오고 나서 2월이냐 7월이냐 아니면 9월이냐 12월이냐 이렇게 또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너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국력을 낭비할 정도로 낭비를 그렇게 논쟁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경영은 미래 대비하는 것, 미래. 지금 시기에서 대비하는 게 아니고 미래 대비하는 겁니다. 그다음은 여러분 투자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재테크는 재테크 스팬이 보통 6개월 1년 정도거든요. 그럼 6개월, 1년 정도에 앞으로 놓여 있는 상태에서 금리는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 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도. 경영 계획이라는 게 6개월, 1년 짧게. 그 다음에 3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금리 인상은 6월이든 7월이든 9월이든 10월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지표, 월별 지표 하나 나오고 나서 뭐 2월에 100%게 이게 50%다. 그 사람조차가 말하기 하는 조차가 여기 와서 나오는 조차가 저는 좀 얼굴이 좀 붉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대비해 주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너무 금리 인상 시기에 6월이냐 7월이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 국력 낭비할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하려는 것은 반직스럽지 않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지금 이제 코너 제목처럼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다시 주목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해 보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